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 모경현입니다. 오늘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NLP 강좌 CS224D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인트로덕션 부분과 워드 벡터 부분입니다. 인트로덕션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NLP란 무엇일까요? 본 강좌에 따르면 컴퓨터 사이언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링귀스틱의 인터섹션에 있는 분야로서 컴퓨터가 자연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NLP라고 합니다. 그리고 NLP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목표는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AI 컴플릿이라고 한다 합니다. NLP를 분석하는 레벨에는 크게 5가지 단계로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스피치가 인식되게 되면은 이것을 하나하나 의문적으로 나타내는 의문 분석, 그 다음에 이것을 형태소로 쪼개는 형태소 분석, 그 다음에 구문 분석, 의미 분석, 그 다음에 마지막 풀 담화를 이해하는 담화 분석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OCR 분야, 토커나이제이션 분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CS224D 강좌는 이 스피치를 통한 이 플로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 레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문 분석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이 스피치가 들어왔을 때 음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의문 하나하나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우리가 스피치를 말할 때 구강구조의 모양, 혀의 위치에 따라서 단어별로, 의문별로 발음되는 발음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미세한 말소리, 소리의 장단, 고저, 강약, 억양 등을 이제 구분하는 시도가 의문 분석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도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아래의 표와 같은데, 이런 표를 제작함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형태학적 분석입니다. 이 단계는 형태소를 분류하는 체계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 혹은 접두사, 전미사, 어감과 같이 분석의 가장 기초 단위로서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형태로서 분류 분석을 하는 단계인데요. 포스태깅 혹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렘마타이제이션과 스태밍도 이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구문 분석으로 문법과 유사한 개념인데, 전체 문장의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나운 프레이즈, 벌브 프레이즈와 같이 개별적인 카테고리 구가 이 단계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의미 해석 단계입니다. 센텐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단어와 구들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람다 칼큘러스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단어와 구를 특정한 람다 값을 곱해줌으로써 결합을 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밑단에서부터 윗단으로 하나씩 계산되면서 센텐스 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센텐스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마지막 담화 처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모든 단어와 구, 로지컬 익스프레션이 이제 벡터로서 표현되게 됩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에서 두 벡터가 이제 하나의 벡터로서 모델 안에서 결합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분석의 가장 기초 단계를 캐릭터로 두느냐, 형태소로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분석의 원소에 이제 벡터 값을 할당해주고, 이것을 네트워크 상에서 계산을 하면서 형태학적인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NLP든 비전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딥러닝은 이렇게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딥러닝이 이제 화두가 된 데는 많은 강한 데이터가 있고 하드웨어 성능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다양한 모델과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딥러닝은 이제 머신러닝의 서브필드 분야로서 좋은 피처와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으로 로우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는데 그 로우 데이터는 픽셀이 되거나 캐릭터 혹은 뭐 이미지나 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존재하는데 잘 알려진 CNN, RNN 구조 등이 그렇게 되겠고요.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며 이 부분은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적용하기 쉽고 그리고 학습이 빠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와 언슈퍼바이즈 러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광범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요. 무엇보다 이러한 많은 특징들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딥러닝을 적용한 것이 좋은 퍼포먼스를 낸다.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현 시대의 트렌드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딥러닝이 NLP에 적용된 응용 사례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는 스펠링 체크, 키워드 서치, 동의어 분석 등이 되겠는데요. 키워드 서치는 아마 우리가 네이버에서 글자를 검색하다 보면 자동 완성이 되는 한두 글자만 치더라도 검색하고자 하는 글자가 자동 완성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되겠고요.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자면 정보를 추출해내거나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부터 긍부정의 감성을 판단해내는 이러한 부분이 감성 분석 부분, 이런 것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어려운 파트로 넘어간다면 기계 번역, 아니면 대화 시스템 혹은 질의응답 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등을 통해서 특히 머신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접해보셨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사실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이 그동안 제시되어져 왔는데요. 하나의 문장을 또 다른 언어의 다른 문장으로 직접 번역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문법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조금 더 의미 단계에서 혹은 단어 단계에서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 등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 일단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문제도 존재하고, 그래서 어떠한 방식이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서는 인터링구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되는 그 과정의 중간 단계의 언어가 있고 그것을 이제 통해서 어떠한 언어로서도 쉽게 변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시퀀스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NLP가 왜 어려운가라고 한다면은 사실 수많은 언어가 갖고 있는 언어의 문제점 때문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컴플렉시티와 앰비규어티가 바로 그 두 가지 큰 문제점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거나 다양한 해석 여지가 존재하거나 혹은 예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원래 우리의 대화, 우리 한국어 혹은 영어, 중국어, 뭐 수많은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지요. 예를 들어 보면은 제인이 준을 때렸다. 그래서 그녀는 넘어졌다. 혹은 그녀는 도망갔다. 여기서 이제 이 she의 의미는 뒤에 오는 동사에 따라서 제인이 될 수도 있고 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인이 준을 때렸기 때문에 제인이 이제 도망쳤다라고 하면은 렌이 될 수도 있고, 제인이 준을 때렸기 때문에 그녀가 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펠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이제 단어가 어떤 것이 오냐에 따라서 she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게 되며, 또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I made her duck. 그녀에게 이제 내가 요리를 해주었다. 혹은 그녀를 진짜
오리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마법을 부렸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녀에게 오리를 선물했다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NLP가 어렵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NLP 인트로덕션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장부터는 이제 워드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자면 NLP의 목적은 이제 컴퓨터가 자연 언어,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NLP의 목적이며,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이제 AI 컴플릿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워드넷과 같은 텍서노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이미 구현되어져 있는 하나의 큰 단어 사전 같은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로 이제 단어들이 묶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동화된 것이 아니라 좀 수동적으로 사람이 직접 만든 사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신조어가 반영되기 어렵고, 많은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단어 사이의 정확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원어 레프리젠테이션이 있는데, n개의 단어 공간에서 이제 n-1개의 0과 그 다음에 싱글 원을 사용해 가지고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단어가 늘어날수록 메모리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유사한 단어라 할지라도 이제 정확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지겠습니다. 보통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방식은 유클리디언 거리나 혹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모텔과 호텔 같은 경우가 저러한 원어 인코딩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면, 사실 두 단어는 굉장히 사람이 느끼기에는 유사한 단어이겠지만은, 사실 기존의 단어의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으로서는 이 둘 사이의 유사도는 완전히 0이다, 관계가 없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모든 단어가 관계가 없다, 완전히 독립이다라고 표현될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점을 좀 더 개선하고자 디스트리뷰션 이제 시밀러리티를 이용하는 디스트리뷰션 레프리젠테이션 방식이 사용되게 됩니다. 단어가 주어졌을 때 주변 정보를 이용하여서 이제 단어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현대 통계적 NLP에서 가장 성공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두 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제 뱅킹을 나타내는 단어를 주변에 있는 5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자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주변에 있는 단어들의 개수를 카운팅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로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주변의 단어를 몇 개를 볼 것인지 윈도우 사이즈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그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도 많이 달라지게 되겠고요. 이 매트릭스는 이제 시멘틱한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3개의 문장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 like deep learning, I like NLP, I enjoy flying. 이렇게 3개의 이제 문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I를 기준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단어는 like가 2번, 그리고 enjoy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ike를 기준으로 I가 2번, DB 1번, NLP가 1번 등장하게 되겠고요. enjoy를 기준으로는 이제 I가 1번, flying이 1번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모든 각 단어들마다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 현재 이것은 윈도우 사이즈가 1인 코어커런스 매트릭스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i를 나타내는 벡터는 첫 번째 로우 혹은 첫 번째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일단 단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한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한 메모리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단점과, 그리고 매트릭스 내에서 이제 0의 값이 많아지는 스파스한 매트릭스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유지한 채 작은 차원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해집니다. 보통 25에서 1000 사이의 디멘전을 필요로 하는데요. 차원을 축소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는 SVD가 있습니다.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특이값 분해라는 이 알고리즘은 역행렬을 구하거나 선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 M이 있을 때 이것을 축소된 단어 벡터의 행렬 U와 고유값 행렬 시그마와 고유 벡터 행렬 V로 분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것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트릭스 M이 있고 이 M을 고유값 분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M 트랜스포즈에다가 M을 곱한 이 행렬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고유값 분해가 가능해지는데요. AX가 람다 X가 되는 이 람다 값을 구하는 것이 고유값 분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고유값을 구한 후에 고유 벡터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X를 잠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치환해 놓고 본식을 이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두었을 때 C값을 구함으로써 고유값 40과 10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루트 값을 씌운 것이 싱귤러 밸류가 되어서 루트 40과 10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 순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열함으로써 얻어진 이 행렬이 이제 시그마로 저희가 분해하고자 하는 세 개의 매트릭스 중에서 이제 가운데 매트릭스가 되겠으며, 그리고 고유 값을 구해냈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하여서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던 X를 아이덴티티가 아닌 그냥 X 벡터로 두고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벡터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벡터 값을 이제 컨캐트네이트 함으로써 V행렬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U 벡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시그마와 V의 역행렬을 M에다 곱해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이제 R로서 한 번씩 계산을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M 매트릭스가 U와 시그마와 V 매트릭스의 곱으로서 계산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패키지를 통해서도 여러가지 패키지가 많이 존재합니다. 특이값 분해를 수행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봤던 매트릭스를 파이썬에다 이제 파이썬에 있는 함수에다 대입해 보면은 NLP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은 벡터로서 표현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나 SVD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는 단어의 출현 빈도에 따라서 이제 지나치거나 부족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단어의 최소 빈도수를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를 무시하는 방법을 쓰거나 혹은 윈도우 사이즈를 늘려줌으로써 빈도수를 키워주는 방식, 혹은 단어의 출현 빈도 대신에 코릴레이션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채택하게 됩니다. 또한 SVD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산 복잡도가 높다라는 문제점인데요. M by N 매트릭스인 경우 계산 복잡도가 M 곱하기 N의 제곱만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계산 복잡도가 높습니다. 또한 새로운 문서나 단어가 추가되면 새로운 SVD를 만들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차원의 워드 벡터를 직접 얻어낼 수는 없을까 하는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2013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워투백이라고 하는 모델이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코어커런스 카운트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모든 단어의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론인데요.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적용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워투백에는 크게 두 가지 모델 시보우와 스키그램이 존재하는데 시보우 같은 경우에서는 예측하고자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고 주변의 단어들을 통해서 이 단어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며 스키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반대로 중심 단어가 하나가 있을 때 이 단어를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어로부터 n만큼 주위에 있는 단어들로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단어로부터 n만큼 주위에 있는 단어들을 예측하는 이 두 가지 워투백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스키그램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겠는데요. 중심 단어 t가 있을 때 이 t를 바탕으로 주변 이제 n만큼 주변에 있는 이 주변 단어들의 로그 프로버빌리티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률이 최대값이 되도록 맥시멈 로그 프로버빌리티가 되도록 J세타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론과 체인 룰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주어진 인풋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을 h 차원으로 줄이는 하나의 매트릭스가 존재하며 그럴 경우 h 차원의 이제 벡터가 하나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w 차원으로 원상복귀 시키는 또 하나의 매트릭스가 존재하며 두 매트릭스의 곱으로써 다시 w 차원의 벡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값이 되고 이 값과 실제 예측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값, 우리 원래 y 값이랑 비교를 함으로써 이 둘 사이의 그레디언트를 바탕으로 앞에 요 매트릭스와 요 매트릭스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의 행 또는 이 매트릭스의 열이 단어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C에 대해서 이제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될 텐데요. 미분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간의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지요. 주어진 식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이것이 로그 값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번식과 2번식으로 나눠 놨는데요. 먼저 1번식부터 보자면은 VC로서 로그 익스포넨셜 V0 트랜스포즈 VC 벡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익스포넨셜과 로그가 지어짐으로써 다음과 같이 식이 나타나게 되고 VC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U0만 남게 됩니다. 주변에 예측하고자 했던 첫 번째 단어 벡터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체인 룰을 사용할 것인데요. 로그 부분을 F로 두고 뒷부분을 이제 Z라는 식으로서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체 F 펑션은 Z로서 한번 미분을 해주고 그리고 Z 펑션은 이제 VC로서 미분을 해주는 이러한 체인 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앞부분 F부터 보면은 로그를 Z로 미분해 주게 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Z분의 1이 될 것이고 Z는 요 앞쪽에서 이 식으로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요러한 식으로서 표현이 될 것이며 뒷부분의 Z는 이제 VC로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미분 값이 이제 시그마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되며 이것을 또 다시 미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1번과 2번 식을 모두 컨캐트네이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며, 이 식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합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식의 의미를 보자면은 결국에는 주변 단어 벡터로부터 주변 단어 벡터로부터 현재 단어에서 예측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단어, 이 모든 단어의 조건부 확률을 해당 주변 단어와의 벡터의 곱의 합을 주변 단어에서 빼주게 되는 굉장히 계산 복잡도가 높은 그레디언트가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워투백은 이제 시밀러리티의 디멘전을 인코딩 하였을 시, 그러니까 저차원 공간으로 인베딩을 시켰을 때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떤 성능이냐면은 이제 단어의 의미적인 관계를 보존하는 특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킹과 맨 사이의 거리는 퀸과 우먼 사이의 거리와 유사하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오브젝티브 펑션은 이제 스케일러블 하지 않은 특징이 있고, 모든 워드에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하는 계산 코스트가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문맥상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을 제외하는 네거티브 프레딕션 방법론 등을 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며, 혹은 파지티브 코릴레이션 관계에 있는 단어들에만 집중하는 방법론도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워드 벡터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카운터 베이스드 방법론과 다이렉트 프리딕션의 방법론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카운터 베이스드 방법론은 한 번에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드는 방법론으로, 한 번의 매트릭스를 만든 후에 알고리즘이 한 번 작동함으로써 한 방에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학습이 가능하고 통계적으로 효율적이지만은, 일단은 워드 간 유사도 추정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한 카운터가 불균형할 경우에는 그런 불균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 다 워드 간의 관계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워투백과 같은 모델에서는 이제 코퍼스 사이즈에 민감하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한 번에 그 모든 데이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사이즈별로 움직이면서 조금씩 누적해가면서 이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게 나오고, 또한 워드 사이의 유사도 패턴을 잘 잡아낸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CS224D의 인트로덕션 및 워드 벡터 부분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